네,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더위도 있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까 음악을 들으니까 이렇게 시원해서 계속 음악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여기 우리 장철호 회장님을 제가 오랜 동안 뵌 저의 인연으로는 이분만큼 애국심이 있으신 분도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고 또 오라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 교육 우리 지도자 과정에 오기에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또 함께 하시니까 더 든든하고 더 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은 더워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나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좀 우리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 나름대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전기공사협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50회에 저를 불러주시니까 무엇보다도 뜻깊은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또 PPT 지금은 보시고 이야기식으로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제가 평생 역사학자로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영혼을 일깨우던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국가의식과 역사의식 줬는데 요즘에 너무 국가가 우리 마음속에 멀어졌어요. 지금 올림픽 때만 나라를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가 너무 나라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분열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해에 통일 오기에 좀 통일 시대에는 통일이라고 하면 남북이 통일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통일이 서로 화합이 안 되면 무슨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 또 하나는 실제로 북한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도 잘 모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뭔가 잊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면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새겨줬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세계에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브랜드 위원장을 했어요. 이화대학 총장 끝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 그래도 조금 일을 하면 힘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는데 우리 브랜드가 실제로 나가보면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뤘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잘 다지질 못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경제, 기업 이거는 뭐 10위권 이내지만 이 문화라든가 소프트웨어의 문화, 관광, 국민성 이런 부분은 제가 브랜드 위원장 맡을 때는 한 30위까지 떨어져서 평균이 굉장히 떨어지고 브랜드라는 건 국가의 품격이고 신뢰고 또 존중이고 호감인데 이 브랜드로 실제로 그 나라를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의식이 많이 우리에겐 얕아져 있었다. 지금의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도 일본의 브랜드는 항상 5위 이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에요. 신용과 질서와 친절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그 대사들에게 우리 위원들이신데 물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 파워 쪽에 문한이 이런 데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우선 한국인들에겐 미소가 없다. 친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자기 문화를 너무 모른다. 스티븐스 대사도 아주 저랑 가까웠는데 한국에 오면 유구한 역사 속에 너무나 찬란하고
정말 배울 만한, 새길 만한 문화유산이 많은데 스스로는 잘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다. 몰라도 되는 거죠. 그게 밥 벌어 먹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떤 뭐 제품을 사도 즐겨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매력도, 호감도 뭐 이런 브랜드가 좌우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를 못 만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지를 못한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소 운동을 벌였고, 스마일, 우리 일본에 가면 상냥하잖아요. 전쟁의 그 폐허를, 국민성을, 물론 조금 친절성은 있는데 상냥한 일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면 깨끗하고 질서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거길 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무뚝뚝하잖아요. 실제로 여기도 지금 저 여성이 뭘 하나 이러고 보지, 좀 얼굴을 풀고 좀 그런 분위기면 저도 편안한데 좀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린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표정이 그래도 미소가 있으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래야 이 장철호 회장님은 잘 웃어서 제가 가까이 하는데, 회장님이 웃어야 직원들도 웃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미소 운동, 친절 운동을 하자.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웃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화도요. 종묘 같은 거 1995년에 제일 처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석굴암과 불국사와 함께. 근데 외국인들이 또 지적을 하는 게, 종로 한복판에 있는 종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클릭하고 와서 길을 물어보면 길커녕은 다시 방문하는 게 종묘가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도 그랬거든요. 제가 종묘 특강을 한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종묘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성산 아세요? 했더니 단성산 다 알아요. 단성산 뒤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 결국 문화가 있는 나라가 여러 가지 호감도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있는 것도 다 보석도 돌로 봐가지고 돌로 보니까 뭘 자랑하고 뭘 아껴서 가꿔서 보존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 잠서각이 있어요. 17만 권의 고문원, 왕실 도서관입니다. 조선왕조의 고문원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한글전을 해요. 장서각에 거의 뭐 한문이 많아도 한글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빛을 보지. 제가 그래요. 가서 됐는데? 네. 이거 할까요? 네. 자기 연구에만 바빠서 그게 그냥 17만 권이 수장고에 있으면 그게 인형이고 그게 뭐 장식품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끌어내서 탈초도, 이게 초소도 많고 한글도 띄어쓰기 안에서 다 탈초하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해서 그것이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알려야 이게 보석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세계에 알리고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문화를 너무, 프랑스가 브랜드 1위가 되는 건 문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저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지식, 뭐 과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낸 걸 우리는 스스로 비하시키고 모르니까. 제가 조선왕조 욕하는 그 지도자들을 제가 장서각에 한 번만 오세요. 제가 수십 년을 역사 공부를 했어도 거기 들어가면
머리가 숙여지고 발끝도 못 따라간다. 이런 겸손함이 생기는데 어찌 자기 나라 자기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조선왕조 망해서 싸다느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데서 저는 조금 우리 지도자들이 우선 우리 역사를 겸손하게 아셔라. 그럼 영혼을 찾을 수 있다. 영혼 없는 인간이 무슨 미래의 내일을 희망으로 디딜 수 있겠느냐 하는 영혼을 찾자는 거. 그래야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죠. 내 나라를 비하시키면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일제의 그런 35년의 굴곡의 역사도 애국심과 그래도 그 시기에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많아요. 저는 역사에서 긍정의 힘을 배웁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몽고 침략, 임진왜란, 일제 침략 다 극복했어요. 그 긍정의 힘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조직을 우리가 잘 운영할 때도 긍정으로 생각해야지. 맨날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삐딱하게 이렇게 부정을 하면 이 기관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는 가능성의 희망. 저는 역사에서 찾았어요. 제가 이화대학 총장할 때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가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긍정의 힘을 받고 이순신 장군의 정말 배가 12척밖에 없다가 아니라 12척이나 있다 이러면서 풀어갔던 그 시련의 극복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통일시대를 열래도 우리 것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제가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것도 많지만 우선은 우리가 너무 모른다. 우리 동네의 역사, 내 주머니에 있던 역사도 너무 모른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됐는데 돈이 나오니까 좀 눈이 번쩍 뜨이시죠. 예. 이쪽에 이제 왼쪽 편은 구권이에요.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신권이에요. 지금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 30년 이상을 썼지만 거기에 무슨 도안의 스토리가 있느냐, 역사가 있느냐, 문화가 있느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쓰기 바빴지. 2007년 2월에 바뀌었어요. 2007년 2월에 한국은행도 모르고 바꿨어요. 여기 뭐가. 제가 한국은행에 가서 강연했다니까요. 김중수 총재께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임직원. 그랬더니 이 내용의 스토리 이거 잘못 바꿨다.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다 빼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바꿀 건 많아요. 변화를 해야죠. 이노베이션 이런. 그러나 알고 바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건 있고 둘 건 두고 바꿀 건 바꿔라 하는 게. 옷도 싹 바꿔칠 수 있어요. 이살 가도 싹 버리고 새 것만 삽니까? 가져갈 거 있고 버릴 거 있지. 그러나 알아야 분별이 되는데 우린 너무 그냥 새로운 것만 해서 뭐가 거기에 보석이 있는지 별로 모르고 그냥 없애버린다 하는 얘기야. 우선 이거 1,000원짜리에 퇴계 선생 계신 거는 그냥 안 변했어요. 이분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또 연대 얘기하면 나 역사는 외우기 싫어서 싫었는데 왜 또 연대 하겠지만 시험 안 보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러나 시대 감각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16세기인지 8세기인지 모르고 무슨 스토리, 요즘에 스토리텔링 시대인데 뭐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16세기죠. 그런데 여기에 투호가 있어요. 투호가. 근데 사람들은 저거 향로야 그냥 집어치고. 그런데 요즘엔 조금 놀이터에 아주 조악하게 놀이기구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퇴계 선생님께서 고안해내신 학습 도구예요. 기자재입니다. 이를테면 학습 집중 도구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애들이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해차리를 때리면 졸음은 홀딱 달아나도 모든 어려움의 극복은 자율적으로 해라 해서 고안해내신 것이 이게 투어라. 앞마당에 놓고 항아리에 이제 한 1.5m 떨어져서 이렇게 화살, 대나무, 그래서 죽시라고 그래요. 투어 죽시라고.
그 구멍에 들어가게 하려면 정신이 집중 안 되고 들어가겠어요? 그럼 한 10번 넣으면 저절로 졸음은 홀딱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 집중 도구예요. 태계 선생님은 이 명명을 정심이라고 그랬어요. 바를 정자에 마음심. 그러니까 흐트러진 마음을 바르게 잡는 도구다 해서 정심 도구예요. 정심 도구다. 그래서 인물이 계시고 기자재, 스토리가 쫙 엮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산서원이에요. 지금 요 도산서원의 전경이에요. 여기에 태계 선생이 1560년에 설계하고 지으신 것이 요 앞에 공간. 여기는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이제 70년에 돌아가고 3년상 지내고 제자들이 이제 여기다 사당에 상덕사에 모시고 서원으로 확대를 했죠. 서원이라는 거는 우선은 사당이 있어야 돼요. 재향. 그러니까 멘토를 이제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사당이. 두 번째는 학교니까 강학당이 있어요. 명륜당이라든가 이렇게 부르죠. 세 번째는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니까 도사관이 있어요. 또 인쇄하는 장판각도 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가 서원이에요. 사립학교의 효시에 제일 먼저 지어진 게 학교 때 뭐 시험 많이 봐서 하죠. 어디겠어요? 영주의 풍기의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가 요즘에 이 서원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하는 그런 추진 단장으로 브랜드 위원장 때부터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인물이 계시고 그 학교 건물이 인프라가 있는 거죠. 기자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담이 터져 있어요.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전통교육에서의 제일 기본은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의 또 제일 기본은 자연의 순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이렇게 태계 선생이 터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자연을 끌어서 그 자연의 순리를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를 바꿀 수 있겠어요? 지금 봄이 가니까 여름이 오죠. 여름이 싫다고 겨울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의 순리도 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지 성형수술 100번을 한다고 노년이 청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순리, 소나무의 늘 푸른 의리정신, 은행나무가 학교나무예요. 왜냐? 은행나무는 유실수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고 또 할아버지 때 심으면 손자 때나 열매를 보는 인내와 끈기의 나무예요. 교육이라는 건 오늘 배우고 내일 반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설의 공이라고 쌓고 쌓아서 보는, 터득하는 이런 교육의 원리,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계 선생의 교육 철학이 여기에 들어있는 스토리텔링을 한 바로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이선금 박사인데 그런 역사학자들이 자문을 해서 만든 도안이고 역사고 문화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됐는데 뭐 역사학자들은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나 한다고 다 빼버리고 뭐 디자인, 미술사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다 빠지고 이제 뭐 그냥 희미한 매화 좋아했다고 희미한 뭐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매화 하나 해놓고 뒤에는 뭐 도산구곡인데 스토리가 안 엮이잖아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차관보가 여성이 훌브라이트 행사에 왔을 때 제 옆에 앉아가지고 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고 홍보대사 같으냐 물어봐요. 무슨 장황한 설명을 그 짧은 만남에 하겠어요. 제가 마침 구건이 있어서 이걸 보여주고 투어도 얘기하고 했더니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내 아들이 14살짜리가 공부를 안 하는데 요거 갖다 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뭐 현물은 안 되고 이거는 $1뿐이 안 되니 이거 갖다 붙여주고 열심히 공부하면 미국으로 움직이는 인재가 된다. 이분의 제자들이 다 그 조선왕조를 움직였던 그 관리들이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그 다음에 5,000원짜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날 주머니에 지갑에 넣었는데 율곡 선생 계세요. 이분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미 전란에 대비해서 10만 양병소를 주장하신 미래 해안이는 최고 천재입니다. 구도장원을 하신 분이에요. 9번을 과거 시험 봐서 9번을 내리 장원 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저 질문이 또 아니 시험에 한 번 수석했으면 되지 시험은 왜 9번씩 받나 하지만 과거라는 거는 소과 대과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승진 시험이라든가 이분이 내놓는 과거 시험 답안지가 워낙 명문장이라 국가의 정책으로도 금방 활용돼. 천도책 같은. 그래서 이분을 이제 또 과시장에 나오게 하면 준비하는 유생들이 더 열심히 하죠. 요즘에 올림픽 하듯이 기록을 이제 갱신하는. 그런데 9번을 아무도 따라잡지 못한 기록 보유자예요. 그래서 제가 장서각에서 지난번에 과거 시험 답안지 전시를 했는데 정말 이 선조들의 그날 하루 쓰는 이 답안지들이 워낙 명문장에 소신과 이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그런 건 시험도 아니다 이제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그 벼루가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 뭐 흔한 벼루 이런 거 그냥 도안으로 보고 다 쳐버렸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벼루는 역사의 벼루입니다. 정조 임금이 1776년에 조선왕조 22대 임금으로 즉위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학문하는 군주아니에요. 세종 다음. 율곡 전설 다 읽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집안에 부탁을 해요. 그분이 쓰시던 벼루 있냐.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뺏자는 건 아니고 내 감동을 그 벼루에 적고 싶다.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여기다 뭐라고 쓰셨냐. 벼루 뚜껑에다가 지금 이 세상에 율곡 선생은 안 계셔도 그분이 남긴 학문의 향기는 이 벼루에 묻어있도다. 이런 친필, 그걸 어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써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강릉의 오죽헌에 어제각, 임금의 유품은 따로 모아서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제각의 제일 가운데 이 원품의 벼루가 있어요. 지금 파주의 율곡의 생가에는 거기도 자운서원의 전시관에는 복제품이 똑같이 있는 역사의 벼루예요. 근데 모르니까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죽헌이죠. 오죽헌 들어가자마자 이제 나오는 건물들인데 요 왼쪽 건물이 몽룡실이라고 써 있어요. 꿈에 용을 봤다. 신사임당이 동해바다에서 어느 날 밤에 동해바다에서 검은 용이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난 그 다음날 태어난 자기 자녀가 율곡이에요. 그래서 몽룡실이라 꿈에 용을 봤다. 7남매 중에 넷째고 아들로서 셋째 아들이에요. 사남 3년대. 그래서 이렇게 율곡과 또 기자재, 벼루와 인프라 이렇게 오죽헌이 이렇게 아주 품격 있게 갖춰져 있어요. 근데 또 오죽은 그냥 또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뭐를 해도 조금 천착을 해라. 깊이 탐구를 해서 최종의 최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율곡 선생은 신사임당의 아들이니까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하나 그냥 뽑아놨어요. 이거는 아주 단견적인 거예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2009년에 5만원짜리의 신사임당이 선정이 됐어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본 거잖아요. 이걸 빼요? 어떻게 해요? 돈 찍어내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무슨 행정을 하려면 좀 역사의 배경을 들여다보고 뭐 실록에 엄청 그런 거 많아요. 창경궁의 기둥을 이제 임진왜란에 다 불타버려서 다시 질 때 광해군 때 문정전이 내몬데 이거를 광해군이 둥글게 하자. 그게 이제 궁궐의 모양이에요. 이유가 다 있는데 신하들이 엄청 반대해요. 전례가 왜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냐. 또 하나는 초석은 남아있는데 돌은 근데 내몬데 이걸 둥글게 바꾸면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 광해군이 말을 듣습니다.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건 사소한 것 같아도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체성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에는 세종이 계시죠. 세종대왕이 계시고 여기는 자경로 물시계예요. 세종대왕의 균형 잡힌 리더십이 여기에 물시계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장영실을 동원해서 해시계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해가 뜨고 낮엔데 근데 밤이고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작동이. 그래서 그 균형 감각에서 만든 게 물시계. 요건 척조전 앞에 있는 반토막이지만 지금 고궁박물관에 원형이 복원이 돼 있어요. 물의 흐름으로 물동이 놓으면 마지막에 자축인묘 우리의 12지신 인형이 뺑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땡치고. 그럼 자경루의 물시계. 여기는 경회로예요. 요거는 세종대왕의 작품은 아니에요. 이분은 1418년에 조선왕조 4대 22세에 즉위하셨지만 여기는 태조께서 1411년에 여기다 경회로를 경복궁에 지었어요. 여기서 고륙상전이 일어났잖아요. 정도전에 보셨듯이. 1398년에 이복 동생 방본 방석을 다 여기서 죽여서 이 태조께서 여기 못 들어오셨어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창덕궁에 계시다가 여기 올 때 이걸 봤습니다. 이 연못이라는 건 임금들이 뭐 배 띄고 놀자가 아니고 비치잖아요. 하늘이 비치고 건물이 비쳐요. 가보시면 잘 보세요. 아주 장관입니다. 그럴 때 이게 정화, 세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기원, 그런 희망이 여기에 들어있는 바로 세종께서는 요 앞에 집현전을 설치하셨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때 불타고 대원군 때 이제 수정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1월 오합병은 어느 임금 뒤에나 있는 또 혼천이, 이게 스토리가 아니었겠나. 5만원짜리도 영정 때문에 뭐 말이 많았지만 뭐 그냥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이 돈은 좀 아껴 쓰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라 뭐 이런 좀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비싼 돈에 여성이 새겨져 있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어느 나라가 제일 비싼 돈에 여성이 채택이 됐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 조금 신사임당의 팔폭 중에 정말 이렇게 찬란한 색감의 예술, 또 생명 존중의 예술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사임당에 안 그려놓은 게 없어요. 곤충이고 뭐 요런 수박을 핥아먹는 쥐, 개구리, 뭐 나비, 여치, 가지, 뭐 그 오이 다 여기에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요만한 작은 미물이라도 생명이 있다. 누가 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겠어. 혐오보다는 어떤 연민,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그거를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요즘에 한류가 색감의 예술이고 스토리 예술인데 요런 거 하나 딱 5만원짜리에 놓으면 세계인들이 아마 주목할 거예요. 이 한국인의 마음의 심성에 대해서. 좀 그런 천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바꿀 때 저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어느 한 세월을 바꾸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통일 이렇게 교육에 우리 동창생 지도자들이 오셨고 또 우리 전기협회 정말 대조직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질서도 있고 또 자긍심이 있어서 제가 아주 참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데, 통일의 시대를 여는 우리 역사, 제가 지난 6월이군요. 6월에도 제가 선덕여왕의 올레길을 경주에다가 이제 좀 제안을 해놨는데, 그것도 뭐 역사, 경주는 그래도 역사의 도시고, 지난번 휴가도 제가 경주로 갔는데, 우리가 통일은 해야죠. 당연히 같은 민족인데. 근데 우리는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뭐 참고가 되겠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2번이나 통일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 속의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많지 않아요. 제가 1999년에
또 2000년에 베를린 가서 많이 강연도 하고 학술 세미나에도 가서 발표도 했는데 이 선덕여왕의 통일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통일의 지혜와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주에 가시면 첨성대도 있고 황룡사 구축목탑도 있고 분황사도 있고 또 기림사도 있고 또 저 양산의 통도사도 다 선덕여왕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통일의 준비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 없고 수학여행 때 그저 주마감산으로 본 기억뿐이 없는 거죠. 이분은 632년에 신라의 27대 임금으로 즉위하셨어요. 신라에 여왕이 3분 계세요. 신라에만 계세요. 27대 선덕여왕, 28대 진덕여왕, 51대 진성여왕. 나라가 이제 기울어져 갈 때 그래도 선덕여왕의 지혜를 받아서 여성을 올려보자 해서 진성여왕이 즉위했는데 그때는 나라가 망하니까 온통 진성여왕 보고 음탕한 여성이라고 밤마다 미소년을 끌어들였다 해서 제가 논문을 쓰기를 아니 남성들은 후궁을 둬도 음탕하다고 얘기 안 하고 여성이 뭐 관리라고는 남성뿐이 없는데 독대도 할 수 있는 거를 음탕하다고 하느냐 하고 제가 아주 조목조목 써서 천관우 선생님이 아주 칭찬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선덕여왕은 신라의 27대 임금인데 통일의 길을 열은 통일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책에 온통 통일의 공로는 김춘추, 김유신만을 주목하지 제가 여성사 하면서 의문이 아무리 김춘추, 김유신이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한들 그 능력을 알아보고 기회를 열어준 발탁해준 최고의 리더 누구냐?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이 이들을 안 뽑아주면 기회를 열을 수 없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능력이 있어도 누가 뽑아주지 않고 발탁 안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선덕여왕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았다. 김춘추, 김유신 다 결혼으로도 맺어주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김춘추는 라이발 왕족 출신이고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이들의 애국심, 책임감, 그리고 지도력을 또 국가의식을 믿어주고 그들을 10분 밀어주면서 통일의 역군으로 화랑도를 통솔하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혼자 일합니까? 주변에 참모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바로 선덕여왕 주변에 많은 좋은 신하들이 또 승려들이 많았어요. 원효대사라든가 자장율사라든가 좋은 승려들이 또 일사불란한 그런 정신적인 통일로 임금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으로 이제 통일의 동력을 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연한 외교력이 있었다는 삼국이 각축을 하잖아요.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이 정말 이 시절에 신라가 밀리면 이제 동해 바다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이제 좋은 인재를 발탁하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 외교력을 발휘할 때 중국을 끌어들인 걸 뭐 사대주의라 하지만 중국이 동진을 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다 한반도를 삼키게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적절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여성이라고 비하하면 문호를 닫고 다시 열면 유학생 해서 여하튼 상대를 알아야 좋은 전략을 세우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선덕여왕은 이 전쟁의 시기에 고구려에도 김춘추를 첩자로 보내고 당나라에도 사신을 보내고 일본까지 김춘추가 갑니다. 거기서 제일 선덕여왕이 그거에서 캐치한 하나의 정보가 무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무기보다 무서운 건 지금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고구려를 갔더니 완전히 지배층이 강성하던 고구려가 지배층이 정권 쟁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분열에 대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동력이 떨어져요. 백제는 부여족이 내려와서 처음엔 왕성한 문화를 발휘했는데, 그런데 마한 토착민을 결국 깔보다가 별로 지배층에 수용을 안 하다가 물과 기름 같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괴리돼 있었다. 못 받쳐서 안 싸워주는 거죠. 거기에서 무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다. 결국 선덕여왕이 택한 길은 단합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는 것밖에 없다 할 때, 당시에 무슨 미디어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선덕여왕의 리더십에 제일 존경할 만한 거는 문화 창조의 리더십이다. 문화로 표현하고 문화로 소통하고 전달을 했다는 거죠. 신라 경주에 가면 제일 한복판에 첨성대가 있어요. 저는 EBS에서도 제가 재작년인가 추석 때 1시간 강연을 했었는데, 여기 서면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든든하면서 숙연한 마음이 1400년을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이 수학여행 갈 때 남학생들은 여기 삐죽이 올라타가지고 막 20명씩 지금도 사진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도 기울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9.1m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근데 설명을 안 하면 그저 그 작은 굴뚝 갖고 뭐 대단하다고 하느냐 하지만 이 대단한 거예요. 1400년에 저는 선덕여왕의 책임 정치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이거는 동양 최초의 천문 관측 기구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남쪽에 창문이 있어요. 햇빛의 고도 측정에, 그러니까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감안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단을 세우는데 그냥 네모나게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둥글게 벽 모양을 하려면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12단, 여기도 12단.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달에 또 24절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전체를 쉬어보면 361.5개. 그러니까 음력에 1년의 날짜를 여기다 새겨요. 그래서 요 속에는 흙이 있고 요게 삐죽해서 올라가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와 달, 구름, 별자리가 정확하게 관측되는 거죠. 바로 이거는 농민들에게 농사의 때를 가르쳐주는, 지금도 하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흉년이고 풍년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농사의 때를 가르쳐서 풍요롭게 하니까 이건 민생의 도구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민생의 도구다.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세웠는데, 이건 80m에 80m 거대한 목탑. 고려시대 때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선덕여왕 때 민족정계가 다시 일어날까 봐. 그래서 가보시면 거대한 황룡사 터에 목탑 터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현물이 없어졌다고 역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기 64개의 초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80m가 올라갔다 보면 바로 경주에 사는 백성들이 다 올려다보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뭘 느꼈어요? 선덕여왕의 꿈을 서로 소통하는 거,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꿈이 뭐겠어요? 우리 뭉쳐서 이기자, 이겨서 평화를 만들자. 불교 시대니까 불국토를 만들자. 이런 선덕여왕의 꿈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새까맣잖아요. 탑돌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탑돌이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근데 9층도 그냥 쓴 게 아니고 1층은 1번, 신라가 물리쳐야 될 구적을 쌓아놓은 거예요. 1층은 1번, 2층은 중하, 중구, 3층은 5월, 응류, 탕나, 여진, 내맥, 말갈, 단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9층을 쌓아서 뭉쳐서 이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자 하는 그러한 단합력과 희망을 주니까 여기에서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덕여왕 때 보면
많은 남성 학자들이 버리고 간 자료가 많아요. 뭐 선덕여왕을 사랑했던 직위의 설화라든가 또 복지, 구휼 뭐 이런 그런 많은 배품을 나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믿고 따라서 통일의 기반을 닦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내 시대에 내가 뿌린 씨를 내 시대에 다 거두리라는 성급함이 아니라 이제 이만큼 닦아서 릴레이로 진덕여왕에 넘겨주고 진덕여왕은 무열왕에게 넘겨주고 무열왕은 자기 아들인 문무왕에게 해서 통일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통일의 릴레이의 길에 바로 이분들의 단합에 그러한 서로 간의 희망을 나눠줬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경주의 이 선덕여왕의 길의 마지막이 왕릉인데 이 왕릉 보시면 요거 김춘주, 김유신 같아요. 이 나무들이요 1400년을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물론 1400년의 고목들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시들면 바꿔쳐도 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나무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역사 유적지에 가보면 인간보다 나무가 더 낫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이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다 뺑 둘러서 이 능을 누가 어떻게 할까봐 다 감싸고 있어요. 계속 갈아 껴도 왕릉에 가보셔도 다 주인공을 향해서 참배하고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하나로 쫄아대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에도 마음이 있고 나무는 역사의 증인이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또 미소 이게 경주에 가면 천년의 미소라는 심볼이에요. 경주에 저는 선덕여왕의 미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선덕여왕이 세운 영묘사의 절터에서 깨진 기아장이 나왔어요. 지금 한 장 깨진 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수막새예요. 그러니까 집을 다 웃는 미소, 여인의 미소에 기아장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수막새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 장 나왔는데 우리 맨날 우리 거는 모르고 맨날 모나리자 미소 보여드릴게요. 암상스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얼마나 온화하고 은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해. 태계 선생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단복숭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똘배 찾으러 온 산천을 헤맸구나. 우린 우리 거는 알지도 못하고 맨날 남의 거 벨사유 궁전 뭐 로댕 뭐 이러지만 우리 문화유적에 이렇게 우리 거니까 더 가슴이 닿는 그런 이런 따뜻한 미소가 있는데 우린 이런 미소를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 제가 MBC에 선덕여왕을 소재로 줬어요. MBC 사장님하고 제가 이화대학 총장 때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를 2년 연속으로 하면서 주문 끝나고 뭐 사극에 소재가 없다 그래서 아니 뭐 사극에 소재가 무궁무진한데 왜 없다고 그러냐. 하나 달라서 제가 선덕여왕을 줬어요. 그래서 작가 김영현 씨, 뭐 주몽 PD, 사장님 다 와서 공부하고 제가 쓴 글도 주고 해서 시나리오가 완성돼서 선덕여왕이 한류 드라마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제가 여러 차례 또 여러 뭐 소재도 주고 자문도 주고 했는데 그런 선덕여왕의 이야기들,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저는 오래된 미래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우리에게 많은 거기에 교훈과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런 미소로 하나는 서산 마앱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보고 미소가 없다 그래요. 역사 속에 제가 그래서 중앙일보에 2013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배용의 우리 역사 속의 미소를 계속 연재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요. 제가 100개를 찾아놓고 이제 한 30몇 개 쓰고 그때 중앙연구원장 맡고 바빠서 이제 책으로 낸다 하고 아직 이건 완성은 못 시켰는데 엄청 미소 많아요. 우리 역사에 조각이나 회화나 뭐 이런데 건물에도. 이건 백제의 미소입니다. 아까 신라의 미소고 이건 백제의 미소인데
이 600년 7세기가 신라는 상승 곡선이고 백제는 하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한성 백제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밀려서 475년에 공주로 가잖아요. 또 밀려서 538년에 부여로 가잖아요. 사비시대. 요게 이제 600년 후기, 그러니까 7세기 전후기에 이제 이 조각이 된 건데, 이름 모를 석공의 작품이죠. 백제인이고 우리 조상들이에요. 이 백제가 막 기울어져 갈 때 뭔가 마음이 좌절되고 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온화한 희망의 미소가 그 조각이 됐겠습니까? 서산 산중턱에 두꺼운 화강암을 새겨서. 바로 우리 민족의 DNA는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DNA가 있다는. 평창도 3번만에 됐잖아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나라도 찾아냈잖아요. 이런 좌절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DNA의 대표적인 미소가 서산 마애불이에요.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유산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새겨낸, 저도 기독교 신자로 지만 이건 문화로 봐야죠. 여기 앞에 서면 마음이 금방 평안해져요. 동향을 하고 있어요. 동향을 하고 있겠어요. 해가 뜨는 아침에는 막 방글방글 한바퀴 터지는 미소가 돼요. 표현돼요. 하루 종일 햇빛의 각도와 조명에 따라서 약간의 미소의 표현이 다를지언정 하루 종일 웃으시고 1400년 내내 웃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가가면 아주 평안한 미소로 맞아줄 때 모든 시름을 잊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요 가운데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에요. 석가모니불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현재불이라고. 요 오른손 편엔 재화갈라 보살이, 이분은 과거 선배불이에요. 과거불. 요분은 미륵반가 사요상, 얼굴에 이렇게 손 찍고 있는 미래불이에요. 이제 인간으로 다시 이 땅에 올 미래불이에요.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도 현재잖아요. 그러나 잘 안 풀릴 때는 과거의 여러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나아갈 미래, 걸어온 어제를 보고 걸어갈 내일을 보면 풀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러한 공존의 미소고 평화의 미소고 희망의 미소.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린 왜 미소를 잃어버렸나. 미소를 찾을 때 민족의 희망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 지나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종묘사직, 이게 유네스코 아까 최초로 등재된 유산이라 했는데 우리는 종로 한복판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은 아주 대단한 감동을 느꼈어요. 1392년에 조선왕조가 건국하고 1395년에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종묘하고 경복궁이에요. 종묘는 우리가 임금이 즉위하면 종묘 사직에 고한다 그러잖아요. 종묘는 왕실의 사당이에요. 왕실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데서 국가의 정통성이고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민족이 나아갈 수 없어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데서 국가의 정통성이고 19실의 이 신실의 장엄한 공간, 여기 110m, 70m의 이 월대와 이 하늘과 땅의 조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조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조화, 이런 부분들이 세계인의 감동을 준 그런 정말 인류의 찬란한 문화유산인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는 얘기. 사직, 바로 인왕산 옆에 여기에 사직단이 있어요. 일제가 이걸 폄하하느라고 사직공원화 해서 사직단이 있는 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잘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때 북단의 사단은 안보의 신이고
남쪽의 직단은 오곡의 신이에요. 임금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민생을 챙기고 안보를 챙겨야 된다. 이러한 의식에서 사단은 안보, 직단은 오곡의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게 임금의 필수한 것. 그걸 제일 잘 지키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제가 근정전의 원숭이 상, 우리가 경복궁에 가보면 근정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정전의 주변에는 우리 띠가 다 있어요. 2마리씩 돌로. 돼지하고 개만 없어요. 그 집안에 많이 있어서 거기다 안 새겨놓은 것 같은데 2마리씩. 그 중에 서쪽 월대 밑에 원숭이 2마리가 있어요. 그냥 지나쳐요. 보통 모르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낀다고. 제가 이 원숭이 2마리 앞에서는 항상 거기에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생각하는 심각한 원숭이의 모습. 무릎을 짚고 땅을 짚고 뭘 거기 앉아서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근정전에서 정치하는 임금에게 제발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달라. 또 뒤로 돌아서면 편전이 사정전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 공간이에요. 바로 이러한, 저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철학자 원숭이다. 보세요, 로댕. 뭘 그렇게 심각해요. 여기 이 원숭이를 보면 뭔가 2마리가요 아주 심각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관리들에게도 백성을 생각, 600년 내내,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돌이니까 불 안 탔어요. 600년 내내 이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의 염원, 이걸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죠. 그걸 제일 잘 의무를 잘 하신 분이 세종대왕이시죠. 요즘에 저희 장서각에서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도를 해서 지금 하는데, 정말 한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냐. 이 마음의 애련함 뭐 이런 걸 어떻게 한문으로 표현을 해요. 보니까 임금이 딸이 아들을 잊어버린 그 위로의 편지도 한글로 했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한글로 했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도 한글, 어머니가 딸에게 자기 모든 하소연을 할 때 그야말로 첩이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그 속상함도 한글로 표현을 했고, 노비들이 또 개를 하는데 한글로 다 적고, 뭐 한강아지, 뭐 제막동이, 이런 다 한글로. 이런 데서 세종대왕의 이 한글 창제 정신을 우리가 모르면 절대로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수 없다 하는, 세종대왕은 1418년에 22살의 나이로 조선왕조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하셨어요. 저는 세종실록을 10년을 읽었어요. 5명의 학자들하고. 바빠서 매일 못 읽는 그런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읽은 거는 항상 감동이 있다, 항상 감사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제일 감동을 첫 번째 준 것이 1426년에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를 준 거예요. 이분이 남자고 30살인데 노비의 고통이 보인 거예요. 노비도 사람인데 어찌 애 낳자마자 일 시키는, 이건 너무 잔인한 짓이니 애 낳은 여종에게 100일의 휴가를 줘라. 그래야 애가 목도 안 오고 산후조리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신하들은 조금 의아했어도 노비인데 그래도 임금의 간곡한 호소로 100일의 휴가가 내려져요. 근데 그것도 끝이라도 감동인데 1430년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행을 하다가 밭에서 일하는 만삭이 된 여종을 만일에 밭에서 애를 낳으면 태아도 산모도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니. 그러니 자기 날따른 알 테니 한 달의 산전 휴가를 주자. 그래서 산전 산후 130일의 휴가가 내려져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또 남편이 보인 거예요. 남편은 애 낳은 여종인 아내를 구경만 하느냐, 도와야 되지 않냐. 남편인데 남편에게도 아내를 돕기 위해서 한 달의 산후 휴가를 줘라. 그래서 부부 합산 160일의 휴가가 내려집니다.
있습니다. 1434년에. 그러니 이게 동서고금에 어느 나라도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 이분이 무슨 표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바로 연민이에요. 연민. 나보다 못한 약자에 대한 연민. 이 사랑. 이런 것이 바로 시대를 뛰어넘는 희망의 복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노비들이 얼마나 신이 안 났겠어요. 임금이 이것까지 다 챙겨주니. 그러니까 만백성이 신바람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한글날 노래가 3절이 있어요. 옛날에 애국가 4절 부르고 기념절 3절 4절 다 부르는데 요새는 애국가도 안 부르고 제가 꼭 저는 행사 때마다 꼭 애국가 4절을 부르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다 불러서 기념절 노래도 전 다 외우고 있는 한글날 작사는 최연배 선생님. 1절은 한글은 민주의 근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비들까지 민주의 근본. 한글은 1절은 문화의 터전이라고 그랬고 2절은 민주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3절은 생활의 무기라.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호소도 할 수 있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에게 또 하나 우리가 감탄을 한 거니 우리 것 챙기는 우리 것 사랑 농사 직설 향약 직선방 우리의 약재로 우리 농법으로 중국 것만 모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종묘 재량 제일 하이라이트가 한글이잖아요. 바로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몰라서 호소를 못하는 방을 붙이고 혜택을 줘도 몰라서 지나치는 백성들이 안타깝고 가여워서 바로 백성들을 위한 어리석은 약자를 위한 그러한 한글의 희망 소통과 배려 화합의 문자 이런 걸 지은 어느 나라의 문자가 임금이 직접 목에 피가 나도록 자원모음을 개발해서 이 글자를 만들어 줬겠습니까? 바로 한글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백성인가 이거를 우리가 감사로 느껴야 합니다. IT 시대도 바로 한글의 글자 자원모음과 이 알파벳이 거의 같은 26자, 24자기 때문에 변환이 쉬운 거예요. 중국은 뜻글자라 어려웠어요. 초기에. 일본은 2배라 가다카나 히라카나 더 어려웠어요. 우리가 한글의 이 과학적인 정교함 이게 바로 또 하나의 IT 강국 시대를 열고 한류도 보니까 K-팝도 가서 다 한글로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이런 데서 이 세계인들에게 알기 쉽고 배우기 쉽긴 이 한글 이걸 우리가 세종학당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브랜드를 통해서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막 지나가고 그 다음에 김홍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소 쓰면서 김홍도를 아주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의 그림에는 미소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씨름인데 작품에 여기 22명이 등장해요. 어린애도 어른도 뭐 다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격렬한 지금 누가 넘어지는 다 편이 다르겠죠. 여기에 서는데 뭐 이 사람은 손까지 뒤집어 놨어요. 막 이제 긴장해. 근데 요 사람이 엿장수인데 그 와중에도 엿을 다 팔고 미소 띠고 돌아서는 이 엿장수의 모습. 항상 긴장 속에 여유가 있는 거야. 이런 미소가 있는 민족이다. 뭐 김홍도의 그림 보면 정말 그 당시에 뭐 넘어가시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이 세안도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피카소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세안도가 실려야 되는데 맨날 피카소가 한국인이 뭐 양민 학살한 뭐 미군이 학살한 그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인데 그 그림만 갖다가 교과서에 실었다가 이제 지적을 받아서 이제 이런 감동의 우리의 불후의 명작들이 있는데 우린 알아볼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김홍도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그야말로 인성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추사 선생은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 임금의 사위에 21대. 그러니까 아주 번성한 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조의 딸이 증조 할머니라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학자예요. 24살 때 대과에 급장. 아주 총명한 번성한 집안에. 중국도 갔다 와요.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금속학을 배워서 우리나라 금속학을 열은 대학자입니다. 서예가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특한 서예체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금속학을 열은 대학자예요. 근데 1840년에 정치적 음모에 연루돼가지고 제주도의 서귀포로 귀향을 가요. 그야말로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지만 그때는 최악의 유배지예요. 왜냐하면 제일 남쪽 끝이기 때문에 뭐 풍랑에서 뭐 죽기도 십상이고 아주 어려운 유배지예요. 위리한 지대예요. 9년을 위리한 지대예요. 잘 나갔던 학자가 억울하게 정치적 음모에 연루돼서 과거 그 귀향을 가니 얼마나 울분이 있었겠어요. 그 울분을 달래고 이 위로해주는 아내가 예산에 있는데 이 아내도 1842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럴 때 그 처절한 외로움, 마음의 아픔 이거를 또 달래주는 제자가 있어요.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중국의 통역관으로 외교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제자가 이 선생님이 제일 어렵고 괴로운 게 뭐겠어요? 옷까지도 음식까지도 괴롭겠지만 제일 괴로운 건 학자기 때문에 책을 못 보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서적들을 선생님께 간간히 보내드리는 속에 1846년에 더 선생님이 아내 잃은 그 외로움을 더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아주 귀하게 얻은 신간서적의 금속학의 신간서적을 여러 책을 보내드려요. 그 감격, 그 책을 본 기쁨에 그 이듬해의 제자에게 그려준 그림이 세한도의 그림이에요. 이분의 그림은 마음과 사상이 있는 그림이에요. 글씨체도 그렇지만 여기에 발문이 있어요. 이것을 구하기나 쉬웠겠냐 중국에 가서 외국인이 신간서적. 두 번째는 이건 날르긴 쉬웠겠냐 중국에서 서해안을 건너서 또 남해안을 건너서 이 어려운 길을 너는 나를 위해서 전해줬다. 제일 감동의 글은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귀한 것이 생기면 세상 풍조는 권세가에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치는 게 세상 풍조인데 너는 초라하게 남쪽 끝에 떨어진 이 노인에게 갖다 바치는 너의 마음은 이제 공자 말씀에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늘 푸르르다는 건 그때야 알아차릴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여름날 이렇게 다 나뭇잎이 무성하면 다 푸르른 줄 알아요. 그러나 가을이 되고 날이 차가워지면서 이 앙상해지는 나무 속에서도 늘 푸르름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의 것은 그때야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땐 많은 친지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외롭고 초라해질 때도 곁에 남는 친구는 그때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진정성으로 제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정성을 다해 그려줘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스승에게 한 도리를 한 것뿐인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감격으로 그려주시니까 또 혼자 보긴 아깝다고 중국으로 가져가요. 북경에 가서 중국 유학자의 회갑잔치날 이걸 펼쳐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유가 중에 16명이 여기에 시로도 찬으로도 감동을 거기다가 써요. 거기에 공통된 메시지가 스승과 제자의 오가는 사랑과 감사의 메아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귀중한 향기를 우리가 간직하게 됐다 하는 그런
그 시로도 찬으로도 감상을 씁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언어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괴로울 때 위로할 줄 알고 기쁠 때는 축하해 줄 줄 알고 함께 가는 동행의 길을 찾는 역지사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 얼마나 함께 가는 것이 따뜻하고 든든한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귀중하게 남겨준 그런 불후의 명작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애국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가의식과 역사의식의 애국심 하나. 뭐 애국심 얘기하면 요즘엔 보수 꼴통이나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애국심 없는 민족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106년 전에 빼앗겼던 나라를 35년 만에 찾아준 가장 우리 조상들의 귀중한 가슴에 새긴 의식은 애국심이잖아요.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정에서 나라를 다시 찾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나니까 우린 너무 나라 있음에 고마움이 없어요. 내 이기심에만 물들어 있어요. 요즘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모습, 동메달을 딴 남승영 선수의 모습. 어느 독일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올림픽에 꼬신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렇게 고개 숙인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바로 식민지의 청년이었더라. 식민지의 억울함, 답답함, 서글픔을 달림으로써 해소하려 했는데 막상 메달을 따니까 달려야 될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가 달리고 올라가야 될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가 올라가는 데서 한없이 슬픈 고개 숙인 이 비극의 마라토너를 보고 역사의 절망을 느꼈다. 역사가 왜 이리 공정하지 못한가. 그런데 1992년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민족답게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다시 찾아서 이제는 노인이 된 송기정 옹에게 바치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역사의 희망을 찾았다. 바로 가슴엔 당당히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의 경의를 표하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은 그 환희의 모습은 어느 세계인도 연출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시대에 대한 책임, 열정, 애국심이 만들어낸 역사의 명장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보석같이 다듬어서 큰 바톤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제 다시 달려오는 릴레이 주자들인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는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병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데스크 앞에서 얘기하는 쫄아서 빨리 음악 안 듣고 원장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리를 했던 강신장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금요 포럼 말고 하요 포럼이라고 저희가 80회를 하고 있는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좀 그분은 이제 모네상스라 그래서 그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했는데 3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3시간 반을 했는데 오늘 이배영 원장님께서는 앵콜 강연을 언젠가 한번 다시 해주셔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좀 중간중간 넘어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언제 한번 저희가 정중하게 제가 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어몽길인가 우리가 제가 우리 성례회도 같이 하고 또 영화가 나와서 같이 했을 때 1시간 반을 저 옆에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영화관을 저기 통째로 빌려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감동과 또 다르게 이배영 원장님께서 주신 지식의 그 감동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1430년도에 역사를 하신 분보다 제가 못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56년 된 협회에 저희가 조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도 많습니다. 어느 친구 하나가 육아 휴식을 해야 되겠다고 감히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아주 우리 참 선량하신 우리 상무이사 민정미 상무가 그거를 들고 한 달을 고민하는데 허가가 안 되면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노력을 해서 차장 승격을 합격하고 아기가 셋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남들 그 21대1 경쟁을 두고 지금 차장 승격해놓고 육아 후격하겠다. 이래서 상무가 저한테 뜯어 말리고 제 몸이 좀 뚱뚱한데 입에다 공중회전하고 이런 얘기가 나가면은 내가 바로 우리 어깨에서 맞아 죽는다. 이래서 했는데 여하튼간 제주도를 이제 무작정 사표 비슷한 걸 내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래도 원장님 세종 선생님하고 대왕님하고 조금 비슷한 구석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육아휴가를 하는데 이게 우리 어깨 안 내주면 골치 아프니까는 비밀로 하자 이러고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제가 가봤더니 아기가 3명인데 아내는 몸이 아프고 이래서 우리 박지한 감사과장 있는가? 제주도 갔구만 또. 그래서 제주도 우리 도회에 대리가 있는데 제가 설득을 시켜서 제주도 가면 잘 안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 승격을 시켜서 서울로 올려보내고 그 한승령이죠. 한승령 차장을 제주도 사무차장으로 발령을 해줬더니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평생 은혜를 갖겠습니다. 소식도 한 번 없고 제주도 보리 하나 버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애 3명 키우는 데인데 참 우리가 여성들 우리가 27% 정도가 원장님 말씀한 대로 정비용사협회 한 300명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따지지 않는데 그분들이 또 결혼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는지 아까 어디 계시죠? 네, 아까 제가 굉장히 기뻐한 게 결혼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대전에 박사로 됐는데 그래서 참 여성들도 빨리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원장님 말씀처럼 세종대왕의 정신으로 출산하시면 저희가 법이 허락하는 한 160일 이상은 무조건 하여튼 저희가 원장님 같은 오늘 원장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받들어서 이사회 결의 올려서 이거 안 되면은 이배영 총장님한테 박살난다. 이배영 총장님은 잘하시면 국가브랜드 위원장도 하시고 또 우리 대통령님이 굉장히 또 이렇게 존경하는 또 대한민국의 리더신데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새로운 거를 많이 들으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